폴란드가 또다시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가 집권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본 계약으로 약 6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이었는데요. 대상은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 K였습니다. 지난 2일 폴란드 베이다 국방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국 국책은행으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42억 달러, 약 6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정부는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의 무기 계약은 폴란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었다느니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겠다느니 입을 털었지만 결국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과 후속 지원 등 모든 조건에서 한국과의 계약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양국의 합의는 더 일찍 이뤄졌었는데요. 자금 조달 문제로 실행이 지연되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152문을 2027년까지 납품받는 조건으로 작년 12월에 일찍이 합의되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72개의 천무를 2029년까지 공급받는 계약이 합의가 되었었죠. 즉 이제 총알은 준비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쏘기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 K9과 천무는 모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 이로써 2022년 체결한 기본 계약 중 K9 308문의 공급만 남은 상황입니다. 폴란드 신정부의 탈룰라 끝 태세 전환으로 인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는 2022년 K2 100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180대를 인도하는 4조 5천억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진행 중이며 벌써 현대로템이 77대를 인도 완료하여 12월 7대를 포함 2025년 96대의 인도로 1차 계약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계약은 이전과 비슷한 180대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계약 규모는 성능 개량과 현지 생산 등의 조건으로 인해 1차 계약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이번 계약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나 폴란드 신정부의 달라진 태도였는데요. 특히 그동안 사사건건 한국 방산에 대해 태클을 걸었던 폴란드 파엘베이다 국방차관의 태세 전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독계 성향의 폴란드 인민당 PSL 소속으로 9년간 폴란드 하원 의원 및 군의원으로 선출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베이다 차관은 그동안 한국산 무기에 못 믿어온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2년 보수당인 PIS의 부하슈샤크 국방장관의 한폴 계약 체결 소식에 대놓고 만약 부하슈샤크가 계속 침묵한다면 한국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 결국 PIS가 외국 전차, 외국 곡사포, 외국 발사대 그리고 외국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폴란드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십억 빚을 떠안게 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저격글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베이다 차관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데에 대부분의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과의 커넥션을 꼽곤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성능의 독일산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이죠. 당시만 해도 K2 전차 FA50 천무는 유럽 첫 수출이기도 하였고요. 폴란드 인민당이 EU의 틀 안에서 독일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향도 있지만 애초에 파웰 베이다 차관은 2015년 폴란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시점에서 레오파르트 2A4 전차의 2PL 표준 성능 개량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2006년 및 2010년 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맡았고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과 폴란드 부마르 라베디가 계약을 체결한 후 베이다 의원의 선거구인 시에라즈 지구에 있는 부마르 공장에서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베이다 입장에서는 독일과의 커넥션도 구축하고 선거구 일자리도 창출하고 일석이조였던 셈이었죠. 문제는 그 레오파르트 2A4 전차 개량 사업이 역대급 막장으로 흘러갔다는 데 있는데요. 폴란드 밀리터리 팬들이 꼽은 가장 최악의 사업으로 꼽히는 이 개량 사업은 초기 계약 당시 예상된 사업비 24억 폴란드 지워티를 훨씬 넘은 32억 9천만 지워티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전차 한 대당 우리 돈 약 8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K2 전차의 한국군 납품가와 맞먹는 수준이었죠. 그 돈을 주고서라도 성능 개량이 잘 진행되었으면 노상관이었겠지만 언제나 그랬듯 독일 업체의 일정 지원, 후속 지원 미비, 동력계 시스템 현대화 제외 등 독일이나 스페인에서 진행된 성능 개량 사업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적은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호구 잡힌 거죠. 당시 베이다 의원도 수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산 무기의 놀라운 반전 모습에 친독 성향의 베이다 차관도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현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 방산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 업체가 로비라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그 SNS에는 최근까지 한국에 방문한 사진을 비롯한 거의 전부 한국산 무기에 관한 소식들로 빼곡한 상황입니다. 뭐 좋아하지 않더라도 빼곡할 수밖에 없는데 뭐 한국이 좀 빨리 납기를 하든가 해야지. 거진 한 달에 한 번꼴로 항구에 도착해버리니 차관 입장에서는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고 이 업데이트 주기가 엄청 빨라지게 된 것이죠. 일례로 하이마스는 4년 만에 첫 인도되었고 M1 에이브람스는 5년 만에 첫 인도를 받은 데 반해 한국은 K2, 호마르, K9을 한 달에 수십 대씩 보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초창기에는 그가 한국산 무기 인도 소식을 알릴 때만 해도 네티즌들에 의해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네티즌들은 베이다에게 자신이 한 말은 잊었냐라는 질타에서부터 위선자라는 비난까지 온갖 쌍욕을 퍼부었지만 뭐 현재는 그런 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베이다 차관이 너무나 대놓고 사랑해요 한국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기, 호마르 K 로켓 발사기에 대한 조건부 계약이었던 두 가지 중요한 집행 계약의 이행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폴란드 군대가 가능한 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11월 27일 고스포다르스트바 크라조웨고 은행은 40억 유로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K9 자주포와 호마르 K 발사대에 대한 2호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수개월 동안 이 계약은 재정적 안정 없이 방치되었지만 11월 말에 상황이 바뀌었고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2호 행정계약의 K9 자주포 인수에 대한 자금 조달 확정이 이루어졌음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본 협정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K9 자주포에 대한 2차 행정계약의 주제인 물류 패키지, 교육 패키지, 서비스 및 수리센터, 예비 및 부품 세트, 모듈식 충전 생산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부로 K9에 대한 두 번째 집행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식 재무 조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40억 질로티 중 일부는 호마르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대한 두 번째 조건부 집행 계약에도 할당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합의는 290개의 발사대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부록을 통해 발사대 수를 288대에서 290대로 늘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대의 추가 발사대는 토르의 포병 및 무장훈련센터로 갈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첫 번째 집행 계약은 218개 모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듈은 또한 폴란드 타우패스 명령 및 제어 시스템과 함께 폴란드 옐츠 차체에 장착됩니다. 첫 번째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66개의 모듈이 이미 폴란드에 납품되었으며 그중 35개의 완전한 발사대, 즉 옐츠 차체에 장착된 이러한 모듈은 이미 폴란드 군대에 납품되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호마르 K 시스템의 내년 납품을 미리 앞당겨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도가 2025년으로 예정돼 있어 가속이 붙고 있지만 내년 두 번째 발사대가 준비 중이고 곧 하역될 예정이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또한 곧 CGR-80 미사일 공급에 대한 또 다른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미사일은 폴란드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배송, 심지어 가속화된 배송들도 차관의 말씀대로 폴란드 군대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육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폴란드 군인을 위한 현대적이고 최상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군수청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신정부가 한국 정부의 빠른 납기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폴란드 이웃국인 체코는 거액의 돈을 주고도 무기를 못 받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K9 대신 프랑스의 차륜형 세자르 자주포 52문을 선택한 체코는 2021년 계약 이후 아직도 프로토타입조차 도착하지 않아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른 모습인데요. 4년차 되어가는 시기 시제품조차 못 받았다니 뭐 말 다 했죠. 이미 한국이었으면 52문 정도는 1년 내에 인도 완료해줬을 텐데요. 프랑스의 넥스터사는 인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체코군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세한 이유는 계약상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우러전의 장기화 및 유럽의 군비 축소로 인하여 유럽 내 방산업체들의 부품 공급망이 원활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체코가 4년간 단 한 대의 자주포도 받지 못한 상황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9과 비교되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약 체결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24문의 K9을 인도해 주었으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176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미친 속도이죠. 체코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넥스터사의 규칙 사유를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K9 저축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체코 전 총리를 비롯한 체코 국방 정계 관계자들은 한국을 방문하였고 체코 원전 사업자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경남 창원의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탐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K9 저축보를 직접 탑승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직접 시승한 체코 관계자는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제작 생산 체계의 첨단화에 다시 한번 놀랬고 현장에서 보여준 세계적 수준의 퍼포먼스에 최고의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명확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자로와 비교해서 K9 저축보의 경우 2배 적은 운용 인원에 2배 빠른 사격 속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군 당국은 K9 155mm 사거리 연장 고폭탄의 개발이 끝남에 따라 풍산과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관계자는 사거리 연장탄을 미국 팔라딘 자주포에서도 시험해 본 결과 최대 사거리 대비 약 25km가량 늘어났다며 향후에는 K9 저주포 사업의 성능 개량 사업인 K9A2 블록2 사업으로 포신이 58 구경장까지 늘어나면 최대 100여 km 사거리를 지닌 자주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 약 700대를 도입할 폴란드 및 루마니아의 인도가 완료된다면 나토 표준 자주포는 물론 세계 자주포의 정점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데요.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또 다른 나토국인 에스토니아의 스텐 슈베데 주한대사는 에스토니아는 뛰어난 성능과 품질력을 갖춘 항공 무기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에스토니아의 추운 겨울에서도 K9은 성능을 제대로 발휘했는데 이전에 운용하던 독일 저주포의 연간 가동률 3배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 이제 최적의 무기를 넘어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래도 한국산 무기를 반대하는 이유 그건 네가 중국인이라서 그래. 장비를 들고 가서 그 데모를 합니다. 좌표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공개 안 하고 있다가 사격 당일, 사격 직전에나 여기에서 저쪽을 향해서 쏘세요 라고 했을 때 쐈는데 거의 진짜 그 5m 안쪽에 떨어지는 그 놀라운 좀 그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amunicją niekierowaną. Jest to rażenie powierzchniowe. W systemach HOMAR mówimy o amunicji precyzyjnej, gdzie punkt upadku rakiety jest wskazywany w sposób bardzo dokładny. 드디어 천무가 폴란드에서 실전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계약 체결 후 2023년 11월 처음으로 완제품이 조립되어 배치된 호마르K가 약 1년 뒤인 2024년 12월에 처음으로 폴란드 훈련장에서 실제 사격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실전 사격을 수행한 부대는 제18 포병여단 소속 제3 미사일 비행대대로 우스트카에 위치한 중앙 공군 훈련장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 몇 가지 유추해볼 수 있었는데 진행된 미사일은 구경 239mm이자 최대 사거리 80km를 지닌 CGR-80 유도 미사일이었으며 이는 국내에서 천문 미사일로 불려지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 생산되어 폴란드에 수출되었죠. 사실 폴란드의 실전 사격이 진행되기 전부터 과연 폴란드 내 어느 훈련장에서 실사격 테스트가 진행될지 기추가 주목되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터라 부득이 서해 바다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곤 하는데 광활한 토지를 보유한 폴란드는 해양 사격이 아닌 실제 대지 사격이 가능하여 발사 후 회수를 통한 추가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었죠. 이에 우스트카 훈련장은 하이마스를 비롯한 호마르 A 및 호마르 K 시스템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사거리 70km의 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진행되지 않은 미사일 회수 분석 자료가 폴란드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폴란드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훈련장에서 20km 이상 거리에서 발사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한풀 방산 계약을 통해 K9 저주포와 호마르K의 도입으로 훈련장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인데요. 추후 한국 국방부는 한풀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군 무기체계의 사거리 연장 미사일 테스트를 폴란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천무의 실전 사격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 폴란드 국방부는 천무와 K9의 2차 계약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계약을 통해 폴란드는 288대의 천무 단장 로켓 도입 전체 물량을
미사일 확보하였고, 이는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한풀 방산 거래 계약 중 유일하게 전체 도입이 확정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폴란드 신정권은 추가 2대를 더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미사일 통합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그 계약 규모도 3조 4,475억 원에서 3조 6천억 선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K9 2차 물량 152문에 약 3조 4천억 원까지 포함해 이번 계약 금액만 무려 7조 원에 달하였죠.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계약을 주도한 인사가 새로 부임한 파일 베이다 국방부 차관으로 지난 정부 시절 집권당인 PIS가 추진한 한풀 방산 계약을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이다 차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천무의 290문 계약을 빠르게 추진하였으며 심지어 지난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수의 천무와 로켓 미사일을 도입하였던 것이죠. 이는 폴란드의 핵심 부대인 18기계화 사단과 16기계화 사단에서 천무를 실운용 중인 병사들의 극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극동 변방의 나라에서 개발하여 단 한 번도 유럽에 수출되지 않았던 에메랄스를 도입하는 데에 많은 의구심이 들었지만 까다로운 현지 테스트와 실운용 평가 이후 모든 고정관념이 깨진 것인데요. 천무 체계기술 2팀의 이승훈 부장은 해외 관계자들의 천무에 대한 반응을 두고 해외에서 실제로 장비를 들고 와서 시험을 진행하는데 폴란드의 경우 좌표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사격 당일이나 또는 사격 직전에 여기에서 저쪽을 향해 쏘세요 라고 했을 때 오차 범위 CEP가 5m 안쪽인 놀라운 성능을 해외 관계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크게 만족감을 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첫 사격 훈련을 진행한 폴란드 18포병연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호마르케이가 왜 세계 최고의 MLRS 시스템인지 알려주었죠. Na terenie 18 Pułku Artylerii, a za nami pierwsze Homary K. Kiedy do Państwa przyjechały i jakie są pierwsze wrażenia? Zgodnie z harmonogramem dostaw pierwszy dywizjon systemu Homar K dotarł do końca 2023 roku. W związku z tym Jakie są pierwsze doświadczenia? no, pierwsze doświadczenia nie mogą być inne dla dowódcy dywizjonu czy obsług jak pozytywne. No, mówimy tutaj o zupełnie nowym sprzęcie, fabrycznie nowym, na gwarant i czas reakcji też jest bardzo krótki, więc no, to daje nam duże możliwości szkoleniowe. Jakimi w takim razie możliwościami ten sprzęt dysponuje w porównaniu do sprzętu poprzedniej generacji używanych w Wojsku Polskim? Mówiąc o zdolnościach systemu Homar K, należy rozpocząć chyba całą rozmowę od tego, gdzie ulokowany jest ten sprzęt. Dywizjon rakiet, który jest w składzie pułku artylerii, czy też w brygady artylerii, to jest tak zwana, a może nawet nie tak zwana, tylko to jest artyleria dywizji, czyli narzędzie dowódcy dywizji do oddziaływania głębokiego na przeciwnika, który znajduje się na jego kierunku działania. Tego systemu z jakimś innym, ze względu na to, że to jest dywizjon rakiet, nie jest ekwiwalentem dywizjonu artylerii rakietowej, więc mówimy tutaj o zupełnie nowej zdolności, którą siły zbrojne pozyskują. Wspomniał Pan o nowoczesnym sprzęcie wojskowym. Widzieliśmy tutaj system Gladius, Homary K. Jak przebiega to wdrożenie? Czy jest to, wiąże się z jakimiś problemami? No bo do tej pory nie było specjalistów, którzy znali ten sprzęt. Tak, to bardzo trudne i odpowiedzialne zadanie, bo to jest sprzęt, który my jako pierwsi w Wojsku Polskim pozyskaliśmy. Decyzją wyższych przełożonych 18 Pułk Artylerii będzie wyposażony w sprzęt koreański, czyli to 2 dywizjony ogniowe K9 Thunder i 2 dywizjony rakiet K239 Homar K. Testujemy ten sprzęt, polski sprzęt wybudowany przez polskie firmy. To jest system poszukiwawczo-uderzeniowy, szkolenia przez firmy polskie WB Electronics, Flytronic, moich żołnierzy, żeby się z tym sprzętem zapoznali i szkolenie w Korei na sprzęcie koreańskim, czyli na K239 i na K9. Przede wszystkim dywizjony artylerii rakietowej, które funkcjonowały i funkcjonują dalej do tej pory, dysponują amunicją niekierowaną. Jest to rażenie powierzchniowe. W systemach Homar mówimy o amunicji precyzyjnej,
gdzie punkt upadku rakiety jest wskazywany w sposób bardzo dokładny. 이로 인해 폴란드 정치인뿐만 아니라 자칭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며 한국산 무기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했던 야로슬라프 볼스키 역시 이번 폴란드 실전 사격을 두고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칭찬합니다. 참 멋진 사진이네요. 폴란드 호마르 K의 첫 번째 전투 사격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굳이 천무가 아닌 사진이 잘 나왔다며 칭찬하는 저 뽐새 역시나 찐따답습니다. 반면 여당 정치인 팔로스프키는 그동안 폴란드가 사용해오던 구수련 로켓 시스템보다 4배나 더 강력한 천무라면서 극찬을 했는데요. 그는 위대한 조직적 성취에 큰 축하를 보냅니다. 폴란드는 다시 한번 미사일 부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실제로 발사되었습니다. 그것도 4대의 토치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구수련의 다른 시스템들을 사용하던 때에는 창문이나 겨우 맞출 수 있을 정도였죠 라고 했죠. 특히나 실전 사격 사진과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사진을 통해 상당히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바로 세대의 호마르 K 중 2대의 발사대에 탑재된 미사일이 CTM-290 전술탄도탄이었다는 것입니다. CTM-290은 미국 지대지 전술탄도탄인 에이티김스와 동등한 KT즘 미사일 계열의 수출력 미사일로 구경 600mm에 길이 4m, 무게 약 1.5톤에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2의 수출력 모델을 말합니다. 미사일 전체 중량 중 3분의 1이 탄도 무게이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T즘을 개발했는데요. 열압력 탄두를 사용해 콘크리트 강화, 지하갱도 진지에 들어가 있는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를 파괴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무기이며 또한 공산권 독재 지도자들을 빠르고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북중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무기체계이죠. 폴란드군이 한국제 최신 K2 표전차로 5km 내 단거리 교전에서 빠른 기동성 및 화력을 통한 지배력을 지니고 후방에서는 K9 자주포로 40에서 50km의 표적을 제압하며 호마르 K로 300km 안팎의 주요 요충지와 곳곳의 사령관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 마련됨에 따라 러시아군들의 등골이 오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러시아 매체들은 폴란드 호마르 K가 실전 사격을 진행했으며 대다수의 발사대에 CTM-290 미사일이 탑재되었다는 견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300km 미사일을 북부 오지스에 위치한 포병부대에 배치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는 물론 발트해에서 활약 중인 러시아 북해 함대의 활동 노선들도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특히나 한국 정부는 올해 10월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500km로 크게 늘리는 개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러시아군의 휴전방이라 불리는 벨라루스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되어 러시아 서진 정책이 완벽하게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군의 놀라운 발표에 북한과 중국도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천무에서 사용하는 한국형 확산탄이 결국 이번 달부터 전력화되기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확산탄은 큰 포탄 안에 여러 발의 작은 자탄들이 들어있어 239mm 미사일 한 발에 축구장 3개 넓이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두인데요. 지난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무유도탄 최종 수락 시험이 3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다며 수락 시험 이후 이달 안에 천무가 배치된 부대에 무유도탄을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유도탄이 바로 확산탄을 뜻하는 것이죠. 한때 확산탄의 높은 불발률로 인해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자 유럽 비정부 기구들은 확산탄 생산 업체들에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나라의 한화와 풍산 역시 많은 제약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풍산은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K9의 155mm 확산탄 불발 시험에서 1% 미만의 불발률을 기록해 세계 최초로 수출이 가능한 탄두를 개발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로 물적 분할을 통해 무유도탄 개발에 나섰고 올해 10월에 진행된 정확도 시험에서 불발률 1% 미만을 달성하였습니다. 1% 미만의 불발률은 미국도 성공하지 못한 세계 최고의 기술인데다 한국형 확산탄의 경우 자탄이 불발되더라도 3분 내에 자폭하는 기능이 있어 불발된 상태로 계속 남아 민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죠. 즉 한국은 안보적 상황으로 확산탄을 보유할 수밖에 없지만 불발률을 극소로 낮추는 유일무이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죠. 비정부 기구에서는 불발률 1%를 초과하는 확산탄의 경우 제약을 걸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5%, 러시아의 경우 25% 이상의 높은 불발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무가 수출되면서 확산탄의 수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일례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수입을 원했던 무기들 가운데 천무와 확산탄이 주요 무기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천무는 높은 호환성으로 다양한 구경의 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한데 동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122mm 탄도 쓸 수 있도록 개량해
되어 다양한 구경의 확산탄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는 한국의 천무엔 확산탄 패키지 수출을 상당히 꺼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몇몇 편향된 국내 언론들조차 이를 동조하며 인권을 운운하면서 한국의 첨단 무기인 확산탄의 제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할 지경입니다. 북한의 핵탄두와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은 괜찮고 천무와 확산탄만 인권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지, 이번 1% 미만 불발률에 대해 또 뭐라고 짓거릴지 기대가 되네요. 무튼 북한이 발광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북한에도 천무가 있다. 천하의 무식한 놈. 2.4 i 2PL w czołgach trzeciej generacji. Takiej liczby nowoczesnych czołgów nie będą miały ani Niemcy, ani Francja, ani tym bardziej Wielka Brytania, Włochy. 그 어떤 전차도 K2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전차로 불리우는 K2 흑표에 대한 폴란드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2022년 한국 현대로템과 180대의 1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2년도 채 안 된 시점 폴란드 육군에 인도된 K2 전차는 무려 77대나 되었는데요. 지난 11월 28일 파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자신의 SNS에 또 다른 배송을 받았다면서 이번 달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글과 함께 K2 전차 6대가 그다니아 항에 도착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남은 기간 7대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올해 인도분 84대를 계약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며 남은 6대는 내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180대에 딱 3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군사매체 아미 리커그네이션은 한국의 빠른 납기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폴란드를 유럽 내 최강의 전차 강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180대의 3.5세대 최신의 전차를 인도받을 폴란드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함대를 보유하게 되어 유럽 최강의 탱크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5년까지 K2, 에이브람스 M1A2, 레오파르트 2A5 등 1000대 이상의 현대식 전차가 구성될 예정으로 첨단 MBT수 측면에서 다른 유럽 국가를 능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1티어 국가들의 평균 보유량은 200대에서 300대 수준이죠. 그러면서 한국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블랙팬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화력, 방호력, 기동성의 정교한 조합은 폴란드 군대의 이상적인 자산이 된다면서 이 탱크는 120mm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으며 고폭탄 대전차포, 장갑 관통 폐기사부 탄환 및 유도탄을 포함한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으며 또한 승무원수를 단 3명으로 줄이는 자동장전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이 첨단 장비는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장시간 작전 시 승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준다 라고 상세히 보도하였죠. 특히 매체는 폴란드가 K2표의 한국의 첫 구매자로서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미국과 독일을 선호했던 전차 시장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K2뿐만 아니라 미국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 그리고 자국산 PT-91 전차를 운용하면서 각 전차의 비교 우위를 따지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군사매체나 또는 기계화 차단 전차병들의 증언에 따라 모든 운용 중인 전차들 가운데 최고를 K2 전차로 꼽았으며 ga장 큰 차별화되는 점으로 현대화된 장비, 특히 사격 부분에서의 탁월성을 꼽았습니다. Do studia. Pierwszy temat czołgowy, no jest z nami Damian, więc nie może być inaczej. Damianie, przyjechały Abramsy, przyjechały K2, rośniemy w siłę. To znaczy, tutaj wyjaśnię pewną rzecz, czyli dostawa kolejnych czołgów K2. Było to 6 egzemplarzy, co oznacza, że w Wojsku Polskim już dzisiaj znajduje się 77 czołgów. Oczywiście te 6 wozów, które zostało właśnie dostarczonych, musi teraz zostać dostarczone do jednostki. No natomiast jest to dobra informacja i jeżeli dobrze liczę, plan dostaw na ten rok zrealizowany, czyli 84 czołgi do końca tego roku i kolejne 96 do końca roku przyszłego. Także wygląda to bardzo dobrze. No właśnie, to jest pytanie. Pancerna pięść Europy, będziemy czołgowym mocarstwem w Europie, bo tak kiedyś pisano. To znaczy tak, pomijając całkowicie program K2PL, bo to jest troszeczkę inna kwestia, ale po zakończeniu dostaw wszystkich Abramsów i wszystkich K2, czyli mówimy tutaj o 546 czołgach, plus do tego doliczymy Leopardy 2.5, Leopardy 2.4 i 2PL, czołgach trzeciej generacji. Takiej liczby nowoczesnych czołgów nie będą miały ani Niemcy, ani Francja, ani tym bardziej Wielka Brytania, Włochy, Hiszpania czy Grecja. Tak naprawdę nikt nie będzie miał tylu nowoczesnych czołgów w Europie, co Polska.
Samym NATO oczywiście pod względem liczby nowoczesnych czołgów, no to będą nas przewyższały takie państwa jak Stany Zjednoczone chyba tylko. 매치가 언급한 대로 폴란드가 유럽 내 최강의 전차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바로 K2 전차의 현대적 성능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전차는 한두 명이 탑승하기도 매우 좁은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한국은 미친 효율로 실내 내부 공간을 마련하여 182cm 거구의 유럽 남성 3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 컬러로 깨끗하고 감각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첨단 장비들은 폴란드 전차병들의 사격 효율을 크게 늘려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전차답게 외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조준장치 및 관련 센서들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전차장 잠망경, 전차장 조준경, 동적 포구 감시기 반사경, 동적 포구 감지기 레이저 송수신부, 피하 식별 장치, 동축 기관총, 포수 직접 조준경, 포수 조준경, 측풍 등 대기 센서, 조종수 열상 잠망경이죠. 그 첨단 장비들 가운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차장용 조준기 CPS와 포수용 조준기 GPS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전체의 눈 역할을 하는 조준경은 주야간 표적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조준해 각 전차의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전시 상황에서 전차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K2 전차 조준경은 기존 K1A1 조준경보다 훨씬 큰 디스플레이와 주간 카메라 역시 FHD급으로 개선이 되어 탐지 및 인지 성능을 크게 높였습니다. K2표 전차는 차체의 전방과 후방에 CCD 카메라를 별도로 부착하고 있으며 각 승무원들은 이 CCD 카메라를 통해 외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자동 추적 기능을 적용하여 기동간 사격 역시 우수한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금동정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K2 전차의 자동 추적 기능은 포수 조준경이 적외선 센서로부터 획득된 열 영상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적표적의 위치를 계산해 조준점을 계속 포수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죠. 이처럼 우수한 K2 전차의 조준경이기에 현재 우리군의 K1A1에도 탑재하는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기반으로 카타르에서 열린 해외 연합훈련 당시 우리 K2 전차가 역사상 처음으로 5km 떨어진 표적을 무려 80% 이상 명중률로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3.5세대 전차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3km. 그러나 K2 전차의 신형 사격 통제 장치에 힘입어 노르웨이 훈련장 3km, 폴란드 훈련장 4km, 그리고 카타르 훈련장 5km 사격 명중 달성 기록을 세운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세계 최고의 전차가 한국 K2가 아닌 자국산 전차라고 우기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기고 있는 건지 웃기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 산하 군미천하에서 중국 주력 전차 구구식 전차의 훈련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당시 설명과는 정반대의 허접한 전차의 성능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세계 1등, 까보면 세계 꼴등. 중국 전차의 실체 한번 함께 보시죠. 99A 型主战坦克是人民军队最为大家关注的作战装备。阅兵场上，它是装备方阵的第一梯队；对抗演习中，它是突击敌方防线的利剑之刃；射击场上，它是弹无虚发的神射手。它身上有着最先进的黑科技，同时也传承着人民军队装甲兵70余年的奋斗和荣光。自然要通过上车操作来检验。踩死刹车启动。车辆的基本驾驶，在训练过程中呢，现在呢，我就跟战士们来到了这个靶区来验靶啊。那我们可以看到，这个靶区现在可以说是满目疮痍啊。那在我旁边这些白布呢，就是咱们刚才叫炮打的这个1000米外的这个靶标。那班长，咱们叫炮需要几轮才能把这个火炮的状态调整好啊？我们叫炮需要3轮，第一步要用消炮镜对靶子进行预先照准，也就是预先校正。为了第二步，使用4发弹进行试射，4发弹试射完毕后，通过弹着点调整修正。车辆在战场上就是要有能力破最强的防守，啃最硬的骨头。这次主要是因为转场机动，第一次来到这个陌生的场地，然后靶子是随机性的，导致这个难度系数比较大。我们目标命中率达到80%以上啊，基本达到预期效果啊，确实从实战出发，练强指挥技能。
일각에서 몇몇 여권 빨간 분들은 해당 속 구구식 전차는 한국의 K1 전차와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 최신식 3.5세대 전차인 VT4가 운용 중이고 이는 분명히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뭐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최근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시범 기동을 선보이던 VT4 전차가 시연 중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기동이 불가한 장면이 포착되어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했는데요. 수출형 버전이자 시범 기동을 선보이도록 제작된 VT4는 언덕을 오르는 기동 시연을 선보이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갑자기 멈춰버렸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오작동의 원인은 당연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전체의 기술적 결함을 그대로 드러낸 꼴이었죠. 수출형 모델에다가 심지어 시범 기동 전차가 퍼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말입니다. 여기에 언덕을 올라가기 전 평범한 일상 기동에서 엔진이 퍼져버렸으니 중국산 전차는 첨단이니 최신이니 하는 장비를 자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잘 가고 잘 서는 연습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산 정품 인증되었습니다. Panie pułkowniku, może być? Jak najbardziej może być. Jestem w ogóle tak zadowolony, że to jest w ogóle trudno opisać.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에 따라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의 전력 강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2년이 지난 현 시점 도합 200대가 넘는 첨단 기갑 장비를 손에 넣은 폴란드인데요. 처음에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반신반의한 태도를 보였던 폴란드 현지 군인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산 무기에 대한 막대한 신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 16기계화 사단 SNS에는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의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게시글에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명언을 인용하여 전쟁은 더 강한 포병을 가진 쪽이 늘 승리한다 라는 말과 함께 호마르케이의 실전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은 239mm 한국산 GMLRS 천무 유도 미사일 6발이 탑재된 포드를 직접 호마르케이에 실으면서 사격 훈련 전반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이는 곧 폴란드 내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의 첫 사격 테스트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죠. 이에 폴란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마르케이가 배치되어 있는 16기계화 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마주한 지역에 위치한 무대로 사거리 약 300km에 CTM-290을 장착한 호마르케이는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전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수바우키 회랑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거리 290km의 전술탄도 지대지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호마르케이가 실전 배치되어 곧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 그리고 발트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발트 함대 함선들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한 미사일까지 호마르케이에서 발사될 수 있다는 점은 러시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발트해와 인접해 있는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가 북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군사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발트 함대 본부가 위치하는 곳도 칼리닝그라드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러시아의 알래스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북해, 발트해 등 바다를 통한 재해권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겨울에도 얼지 않은 칼리닝그라드의 부동항이 더욱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 부동항인 세바스토폴을 가장 먼저 점령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였고 발트 3국이 반러시아 연대로 돌아서자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 인근 발트해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공격 모의 훈련까지 벌이기도 한 만큼 이곳에서의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폴란드는 약 20조 원어치의 대규모 한폴 방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도입된 한국산 무기들을 먼저 폴란드 북부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고 있는 16기계화 사단에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16기계화 사단은 동북부의 안보를 담당하는 부대로 폴란드는 이 지역을 최전방으로 여기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응하는 나토 전방 전개군이 이곳 오지스 등에 주둔하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죠. 사실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에서 호마르케이가 운용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빠른 납기 덕분입니다. 폴란드군은 북부의 핵심 기계화 사단으로 16기계화 사단을, 그리고 남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핵심 기계화 사단을 18기계화 사단으로 정하여 북부인 16사단에는 기동성 위주의 기갑장비 K2 전차와 하이마스, 18기계화 사단은 화력과 방어력 위주의 기갑장비인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호마르케이를 우선적으로 배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스의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과 호마르케이의 제조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납기의 현격한 차이는 전력 배치의 우선순위마저도 바꾸어버렸는데요. 18기계화 사단에서는 포대당 8대의 호마르케이로 구성하여 3개의 포대를 1개 대대로 설정했는데 이에 현재 총 6개 포대,
2개 대대 48대의 호마르 K가 이미 18기계화 사단에 인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은 잔여 물량이 16기계화 사단으로 조속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되기로 했던 하이마스의 입고는 매우 늦어졌는데요. 지난 21일 드디어 5년 만에 폴란드가 구입한 미 로키드 마틴 하이마스 20기 중 마지막 물량 2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단 2년 만에 54대의 발사대를 인도 완료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폴란드는 2019년 20대의 하이마스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5년 만에 겨우 인도받았는데 이 같은 소식에 모건 모겐슨 하는 유럽 지사장은 콕 집어 5년이나 걸렸다면서 한국 방산업체의 빠른 납기를 대조하여 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업체들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폴란드를 무장시켜주고 있는데요. 만 2년 만에 폴란드 육군은 총 71대의 K2 전차를 얻게 되었고 K9A1 자주포 120대 그리고 54대의 호마르 K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6기계화 사단에 속속히 한국산 무기들이 배치됨에 따라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인도받게 된 폴란드 실효 운용자들은 처음 접한 첨단 무기에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Panie pułkowniku, może być? Jak najbardziej może być. Ja jestem w ogóle tak zadowolony, że to jest w ogóle trudno opisać. 제구 기갑여단이 소속된 16기가 사단의 마그델레나 코신스카 대변인은 K2 전차의 통신 장비를 포함해 사격 통제 장치 등 내부 시스템은 그동안 폴란드에서 다뤄보지 못했던 기술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부대는 현재 7대의 탱크를 인도받았으며 연말까지 추가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K2를 인도받기 전까지 제구 기갑여단은 폴란드의 PT-91 트바르디 전차를 운영하고 있었던 여단으로 PT-91 전차는 과거 공산권의 베스트셀러였던 러시아제 T-72 전차를 성능 개량한 모델입니다. PT-91 트바르디 역시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등 좋은 전차로 알려져 있지만 최신의 전차 중에서도 뛰어난 첨단 기술을 보유한 K2표에는 비할 바 못되는데요. 이에 폴란드 전차병들은 PT-91과 K2 전차의 성능적 격차는 50년을 뛰어넘는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특히 K2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 ISU 서스펜션과 같은 첨단 기술들은 모두 한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이 더욱 뜻깊은데요. 최근 한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희환 현대로템 고문은 K2 전차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전차라면서 한국 군사력의 지표로서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을 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해외에서 따낸 무기 공급 계약이 1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국내 4대 방산기업인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주잔고는 올 상반기 기준 약 91조 5,500억 원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총알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작년 140억 달러, 19조 3천억 규모의 무기를 해외 12개국에 팔 정도로 성장한 이후 전차, 미사일, 자주포 등의 품질과 성능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방산 수출 세계 10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고유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던 개척자들의 땀과 눈물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외국 무기를 가져다 분해하고 다시 역으로 조립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으며 또는 해외에 나가 고개 숙여 기술을 전수받고 때로는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K방산 기틀을 만들어갔습니다. 현 현대로템 고문이자 전 ADD 전차개발 단장인 김희한 고문은 20대 병역 특례부터 지금까지 방산기를 걸으며 K1 전차부터 K2 전차까지 일생을 전차 개발에 몰두한 한국 전차의 아버지라는 칭호로 불리는 개발자입니다. 당시 설계도 한 장 없이 개발에 착수해야 했던 김희한 고문은 우리 기술로 만든 전차를 세계 시장에 내놓는 걸 내 일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최고 수준이었던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르드 전차,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보다 더 우수한 전차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솔직히 우리 연구진들 중에서도 이것이 진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며 회상하였습니다. 실제 전차를 만드는 과정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하는 그는 연구원들에게 오류를 최소 1000개는 찾을 각오로 꼼꼼하게 테스트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였습니다. 4.1m의 수심에서 활동하는 전차를 만들기 위해 현대로템 직원들이 탄 전차 객실을 크레인으로 들어 물에 집어넣기도 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주포가 회전을 하지 않는 일이 생겨 며칠 발을 동동 굴렀는데 핵심 부품에 물이 차서 생긴 일이라는 걸 뒤늦게 발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처음 전차 주포 사격 테스트를 하던 날 주포 3발을 쐈는데 관역 귀퉁이에 20cm 간격으로 포탄이 명중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던 김 고문은 자신감을 얻었고 이후 꾸준한 연구 개발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전차 K2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죠. 그는 K2 전차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세계 시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수출이 아깝게 실패했지만 당시 노르웨이 군에서는 독일 전차보다 K2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세계 누구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차 기술을 확보한 만큼 K2 다음 세대의 전차도 우리가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전차 한 대 없던 나라에서 이제 7조 원대의 전차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연구원들의 피땀 눈물과 도전 정신이 있었고 국민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끝없는 열망과 기대가 있었기에 작년 세계 2위 방산 수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한국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못하는 게 없는 대한민국, 이제 정치만 잘하면 된다. 发现有敌炮兵之地，此时你车因弹药不足，无法对敌炮兵之地实施有效杀伤，一组结合实车，二组。 최근 북중러의 군사 동맹이 공고해짐에 따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폭격기 등 군용기 11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급파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병사 파견에 대한 대가로 첨단 무기의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군사적 긴장감이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최근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중국이 자국 매체를 통해 공개한 군사훈련 장면에서는 오히려 무기체계의 각종 결함만 드러나게 되어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데요. 놓칠 수 없는 이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달 29일 북한 노동신문은 자국 항공의 날을 기념해 공군부대의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괴 제10항공사령연대의 김정은은 29일, 30일 이틀 연속으로 방문하여 공군 조종사들을 독려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최고 지도자의 행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중 기동 시연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구형 미그-29를 배경에 두어 겉모습만 현대화된 척하는 화보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정도면 훈련보다 화보를 더 많이 찍으니 전업이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치 카푸어들이 유지비와 감가상각에 벌벌 떨며 인스타에 사진만 주구장창 올리듯 북한 역시 자국 최고의 현시대 전투기 미그-29 한번 띄우기 무서워 그저 광내고 사진만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 말에 북한에 도입된 미그-29는 운용된 지 대략 40년이 훌쩍 넘은 기체입니다. 특히나 구수령권 전투기 특징이 잦은 결함과 낮은 가동률 그리고 짧은 수명 주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운용불가 판정을 받아 마땅한 북한 미그-29인데요. 나름대로 관리를 아주 잘해온 폴란드의 미그-29 역시 40%대의 가동률로 인해 온갖 고생을 해온 것을 보면 북한의 미그-29는 안 봐도 뻔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폴란드는 WZL 제2항공정비시설과 같은 전문 정비시설에서 미그-29의 RD-33 엔진 오버홀을 진행한 적이 있을 만큼 정비주기 추적화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그마저도 가동률 40%대를 넘기지 못했었는데요. 이에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공군의 전체 가동률은 20%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의 기반은 러시아제로 상당수가 노후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조립 기술은 매우 열악해 이들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러시아의 지원이 필수인데요. 특히 미그-29의 경우 북한의 핵심 공군 전력임에도 부품 조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는데 북한 내 이 전투기를 조립하는 공장도 사실상 가동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북한은 2022년부터 러시아의 미그-29 현대화 요청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 시기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 무기 지원을 처음 요청한 시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중국 무기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중국은 무기 현대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대부분의 첨단 무기들이 외국 기술을 복제하거나 역설계한 결과물로 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고질적인 신뢰성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이라는 야망 아래 빠르게 천조국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중국의 군 현대화 사업은 기술 탈취, 불법 노비, 역설계 등으로 그럭저럭 겉모습은 갖추셨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상은 잦은 결함과 낮은 가동률, 망가진 후속 체계로 인해 한국 무기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는 최근 중국 공영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매체 CCTV 산하 군사 채널 군미천하에서는 중국 최고의 수도방위군 81 집단군 전차 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중국의 주력 전차인 9구식 전차를 운용하는 81 집단군의 실제 훈련 모습은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고장 우려로 인해 실사격 훈련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모형 RC카로 훈련을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很可惜，我们这次拍摄时并没有赶上他们的实弹射击训练。不过，不开炮就不能杀敌立功了吗？事实上，即使我们的99A 主战坦克不动一枪一弹，它同样可以给敌人带来致命一击。发现有敌炮兵之地，
此时你车因弹药不足，无法对敌炮兵之地施有效杀伤。一组结合试车，二组结合沙盘进行推引，各组大概一组过来，二组过来。这里遇到的场景非常现实。当你驾驶坦克，忽然发现了敌方的炮兵阵地，这时候该怎么办呢？坦克炮的威力再大，也没有办法摧毁一整个炮兵阵地，就可以发挥99A 坦克信息化能力的优势，通过为炮兵、陆航等打击力量。我们昨天就是通过上级下发的一个坐标，然后我们进行直接，因为第一次接触实弹这种射击，然后我们只能说就是大概的在一个方位内爆炸，然后我们进行一个修正，总体来说效果很好。 특히나 중국 전차 부대의 손홍기 상사는 실탄 사격은 처음 접하는 것이라며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복무기간 2년 이후 3년차에 진급할 수 있는 하사 계급인 그가 처음으로 실탄 사격을 했다는 것은 현재 중공군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북한이 모형 비행기로 도보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장날까봐 감히 훈련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체계,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계륵 북중러의 무기들은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반면 높은 신뢰성을 갖춘 한국산 무기들은 세계 각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폴란드 전차 부대는 한국군도 해보지 못한 가혹한 주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서주모 현대로템 상무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동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폴란드 K2 전차인데 현대로템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예비품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폴란드 군들은 우리 군도 해보지 않은 일주일간 500km 무중단 기동훈련도 실시했고 이를 K2는 거뜬히 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 역시 한국의 정비 능력은 소름이 돋을 정도라면서 K1에서부터 K2까지 한국군이 실시하는 정비 수준은 월드클래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Korea Army is operating more than 2,000. Among them, about 1,700 have been produced and delivered by Hyundai Rotem, which include K1. And the overall availability rate of the 1,700 MBTs is about 90%. In Poland, being operated by Polish military, the availability rate is above 90%. And when I see the depart maintenance K1 MBT, they look brand new. I'm always impressed. FA-50도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카이 측에 따르면 2024년 10월 초에 12기가 인도된 FA-50 GF 중 11기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의 가동률은 평균 77%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전체에서 77%의 가동률을 기록한 것은 세대가 6개월간 운행 불가 상태였기 때문인데 이는 기계 결함의 문제가 아닌 폴란드 정부와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 수출 승인 허가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민스크 마조베츠키에서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취재를 나온 한 기자는 폴란드 공군 역사상 처음이라는 말과 함께 이 정도의 전투기 가동률과 임무 수행 능력을 지닌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To jest największe wyzwanie dla polskiego loty na EPA-50 odbywają się kilka razy dziennie i tego nalotu polskich pilotów z pierwszej grupy. Operacja od lat takiej nie było w polskim lotnictwie.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폴란드 공군이 원하는 수준의 우리나라는 그동안 쌓아온 정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국에 밀착 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서비스 너무 많이 줘서 거들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후속 지원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이 되며 또한 이러한 신뢰는 추가 무기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고 특히 MRO 사업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사업 선정자가 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운용기간이 3-40년으로 매우 길기에 구매 비용보다 후속 지원 비용이 2배에서 5배가량 많습니다. 폴란드 FA-50 MRO 사업 규모는 대략적으로 20조 원이 추정되고 있죠. 카이는 폴란드 항공기 MRO 전문 업체인 WZL2와 FA-50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후속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업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고 곧 공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필리핀의 FA-50 MRO 장기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죠. 러전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분쟁을 통해 각국 무기의 유지 보수 및 실제 가동되는 전력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폴란드가 M346을 조기 퇴역시키고 미그-29를 우크라이나로 전기체 보내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전투기를 도입한 후 치를 떨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모두 결함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때문입니다. 기껏 비싼 돈 주고 들여왔지만 정작 사용하지 못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 미얀마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도입된 지 2년도 채 안 된 신형 전투기 10수대가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 심각한 엔진 문제, 레이더 문제, 무장 문제를 드러내면서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 사기를 당했다라는 미얀마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The scam called China. Beijing is exporting defective military equipment to the world. It is draining the military budget of other countries and sending them substandard material in return. Chinese jets have structural issues. Chinese radars don't work. Chinese ships have faulty systems. But now the knives are out and China's faulty weapons have misfired. Beijing exports. In the year 2016, China struck a deal with Myanmar. The aircraft were supposed to help with interception, be capable of ground attack. These jets had structural cracks. The aircraft did not even have an effective beyond visual range missile or airborne interception radar. The country, after all, had paid $25 million for each aircraft. In the year 2022, Myanmar was forced to ground the Chinese jets. China will sell you faulty machines and then you will have to pay out of your own pocket to repair the substandard material. And even after that, there is no guarantee that machines will work. Also,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Chinese suppliers will be paying heed to your requests for repair work. It's all a part of the great Chinese scam, one that's been ongoing for a while now. 최근 한국산 무기는 국제사회에서 신뢰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가동률과 믿을 수 있는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 위 3박자가 어우러져 세계 어느 국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갑벽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무기를 판매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국가가 되어가지만 중국은 무기를 판매할수록 사과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사과해요 나한테! 잘못했동.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일한 비유럽 국가 무기였지만 그 화력은 최고였다. 한국산 K9 저주포가 나토 연합훈련에서 잇따라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에서 운용 중인 K9 저주포 현지화 버전 무카리가 처음으로 나토 대규모 연합훈련에 참가하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23일 핀란드 로바니에미 인근 라바에르비 훈련장에서 진행된 다이나믹 프론트 훈련에서 K9 무카리는 매우 혹독한 사련 환경에서도 최고의 기동성 및 화력을 선보였고 나토 최고 포병 체계의 힘을 입증해내었습니다. 다이나믹 프론트는 동맹국의 장거리 사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국사포, 자주포, MLS를 운용하는 약 28개국의 나토 회원국 5,500여 명의 군인들이 참가하는 훈련입니다. 미국 및 나토 회원국들은 각기 자국이 운용하고 있는 포병 체계들을 가져와 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핀란드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핀란드군이 운용하는 K9 무카리는 훈련의 주인공이었다고 할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피드에 따르면 유일하게 비유럽권 출신인 K9 무카리는 훈련 중 가장 빠르게 배치되어 정밀 타격을 실행하면서 눈 덮인 지형에서도 정확성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자랑했다. 특히 슈덴스쿡 전술에 가장 능했으며 정밀 타격을 가한 후 신속하게 재배치하여 반격 포격을 피했는데 이 능력은 민첩성과 생존 가능성이 활용만큼 중요한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K9 썬더를 핀란드에 맞게 개조한 K9 무카리는 극한의 북극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현대식 포병 시스템이자 향상된 단열, 고급 난방 시스템 및 특수 개조를 통해 영하의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장거리에 정확한 포격을 가할 수 있는 K9 무카리의 능력은 나토의 집단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핀란드의 헌신과 그 중요성을 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 참가한 프랑스의 세자르, 스웨덴의 아처와 같은 자주포들은 차륜형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반면 K9은 완벽한 수행 능력을 선보이면서 외신들의 극찬을 이끌어내었는데 해외 매체 아미 리커그레이션에 따르면 극악의 환경에서 차륜형보다 궤도형 K9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했고 실제로 차륜형 자주포들은 모두 바퀴에 스노우 체인을 달고 훈련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와 달리 바퀴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눈 위에서는 접지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핀란드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보조 장비를 통해 기동성을 확보하고 훈련 및 작전 중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실제 전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눈이 없는 도로로 진입하거나 설원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체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작전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체인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속도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보통 30에서 50km/h 이하로 제한되어집니다. K9 자주포가 설원 위에서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거의 2배나 차이 나게 되는 것이죠. K9이 전세계 어디서든 또 어떤 작전 환경이든 설원, 사막, 진흙, 늪지, 언덕, 정글 등에서도 모두 기동이 가능한 것은 애초에 개발 당시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특성상 온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동이 보장되어야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전천후 기동성 덕분에 수출 시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기후와 지형에 상관없이 우수한 가동률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는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와 아처에 비해서 K9 자주포가 높은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점을 볼 때 이 같은 가동률은 K9의 기술력을 증명하는데 아날로그에 비해서 더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요구하는 K9 자동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기후 지형의 악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K9의 경우 명령 수신 및 이동 후 탄약을 장전하고 사격 정보를 수신 후 목표물을 설정, 포탄 발사, 발사 후 관측 장비로 여부 확인, 포문을 닫고 사전 계획된 위치로 이동까지 고작 49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나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의 경우 초탄 발사 후 이동까지 무려 1분 27초가 걸렸으며 K9 자주포는 세자르 자주포보다 약 43.68%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 역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극찬했는데요. 한국은 훌륭한 일을 했고 훌륭한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공학에 감탄했어요. 세자르는 근육, 좋은 팀워크 및 동지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세자르의 장점으로 기동성을 꼽지만 이는 오직 평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면 산악, 눈길, 험지형 이동성이 K9이 인기 끄는 이유이죠. 실제로 K9 썬더는 7초마다 사격할 수 있습니다. 7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핀란드군의 K9 무카리 사격 시험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K9을 운용하는 포병들의 대다수가 여군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알 수 있듯 차륜형 자주포의 경우 하차 및 탑승, 포탄 운반 및 장전, 지지대 철거 등 포병들의 강도 높은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반면 K9 자주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손쉽게 터치 한 번만으로 장전해서 발사 후 이동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여군에게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핀란드는 조종수도 여군, 자주포 차장도 여군, 포수도 여군, 특히나 핀란드는 여성들의 높은 자발적 군복무로 유명한 국가인데요. 핀란드 안티헤케넨 국방장관은 우러전 이후 여성들은 매년 2,000명 이상이 자발적 군복무를 실시한다면서 현재 핀란드가 운용 중인 96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 여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 전역에서 여군들의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군무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K9의 수출 호황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육군은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7개국을 대상으로 K9 자주포에 대한 쪽집게 가외에 나서는데요. 특히나 이전까지는 없었던 정비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K9의 중요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노하우를 일일이 전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안 가운데 현재 K9A2의 개발이 완료가 되어 미국으로의 수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K9A3의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육군은 1999년부터 약 2018년까지 K9 자주포 총 1178대를 양산했으며 그중 육군이 1094대를, 해병대가 8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2011년 운용성 강화를 위한 K9A1 개량이 진행되어 도스에서 윈도우 터치형
사격 통제 장치 및 디지털 항법지도, 사표 레이더가 추가되었습니다. K9A2에서는 포탑을 완전 자동화해 탑승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분당 최대 발사수도 6발에서 9발로 늘린 게 특징입니다. 또한 복합 소재와 고무궤도를 사용해 진동과 소음도 줄였는데요. 한화에 따르면 탄약 장약을 모두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올해 2024년 육군은 K9 유무인 자주포 블록2 사업,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K9A3로 알려진 자주포 사업에 대한 소유를 제기함과 동시에 889대의 수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K9A3 개발 사업은 초장사정 사거리 증대 사업을 통해 현대 위아가 58 구경장 155mm 곡사포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52 구경장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죠. 또한 크롬 도금의 포신 마모 수명 증대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1000발에서 1500발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9A3의 가장 큰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유무인 복합 연동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ADD 주도하에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496억 원을 투입해 수행되는데요. 줄어들고 있는 육군 병력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9A3 자주포 포대의 운용 개념을 보면 K11A1 지휘 차량은 최소 2km 이상의 거리 차이를 두고 원격으로 무인화된 자주포를 조종하게 되는데, 지휘 차량 한 대가 기본적으로 세대의 K9A3를 통제하게 되며 K11A1은 은폐된 수풀이나 기타 엄폐호에 숨어있고 K9A3 자주포만 노출된 상태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운용할 경우 설사 적군의 대포병, 사격 등에 노출되어도 승조원만큼은 완벽히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 자폭 드론이 기갑 장비들의 킬러로 등장함에 따라 양국의 포병들은 수풀에 숨어 있다가 포격이 필요한 시에만 노출하고 다시금 수풀로 도망치는 작전을 수행하느라 제대로 된 반격도 나서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K9A3의 무인화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슬래지해머, 한국말로 일명 오한마라고 불리는 핀란드의 K9 무칼이 앞으로도 나토 표준 자주포로서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방어할 최고의 무기가 될 것.